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디지털 트윈을 이끄는 기술과 기업 네 번째 편 엔비디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저는 투자에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인만 공부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비트맥시, 리플맥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 즉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기업들이 다 별개인 것 같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에는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엔비디아 너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예,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엔비디아 되게 오래된 기업이죠. 이미 벌써 1993년도부터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옛날에 엔비디아 어땠어요? 여러분들 뭐 용산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 사러 가지 않으셨어요? 네, 스타크래프트 나왔을 때 저희 용산 많이 갔죠. 근데 이제 용산에서 그렇게 그래픽 카드로만 불리다가 처음에 이제 1999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GPU라는 걸 개발을 하면서 이제 지포스 256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를 안 부르고 이제 GPU라는 개념을 이제 썼어요. 이때부터 저희가 3D 게임, 네, 이제 3D 게임이 팡팡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같은 거, 네, 저희 미친 듯이 했죠. 디아블로도 막 하고, 네, 저희가 이 버린 시간들이 다 엔비디아를 키워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GPU가 어떻게 확장이 되냐? 쿠다라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쿠다가 CPU처럼 GPU를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하도록 만드는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뭔가 병렬 연상용 컴퓨팅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렬 연산이 뭐냐? 네, 뭔가 저희가 그 요즘에 반도체 할 때 SK 하이닉스도 뭐 위로 쌓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속도는 한계가 있죠. 뭐 이렇게 펜이 돌아가는 속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병렬로 막 쌓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를 막 돌렸더니 그래픽 카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유전체 분석 뭐 이런 데에 이제 넓게 이제 GPU가 사용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I가 나오면서 딥러닝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빠르게 이제 계산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제 GPU가 AI의 필수 이제 인프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엔비디아가 판매량도 늘어나고 이제 주가가 막 하늘을 날기 시작을 했죠.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이제 아이덴티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의 로고거든요. 이미 로고 자체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미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현실 세계, 여기가 뭐예요? 모니터죠. 이게 가상 공간. 가상 공간에서 현실을 어떻게 잘 보여줄 거냐. 이제 뭐 이가 이제 뭐 눈 모양으로도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컴퓨터에 있는 가상 세계를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줄 거냐. 예,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이 벌써 기업의 아이덴티티로 시작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뭐가 생겼냐? 젠슨왕이 작년도 CES에서 이제 이런 얘기 했죠. 뭔가 물리적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옮겨가지고 모든 AI 기업이나 로봇 회사들이 옴니버스를 이용해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물리적 법칙이 뭐 중력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뭐 최적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화에서 매트릭스에서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뭔가 그 싸우는 법을 레오가 익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격투기 로봇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현실에서 격투기 로봇이 격투를 연습하게 되면 자꾸 싸우다가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뭐 낭비가 심하겠죠. 그런데 이 격투기 로봇의 어떤 뭐 재질이라든지 뭐 중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해 가지고 가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별의별 변수에 대해서 다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학습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 있는 로봇한테 다운로드를 딱 하면 영화 매트릭스처럼 네, 이제 싸우는 법을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 보고 이렇게 감명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뭔가요? 네, 병렬 연산이죠.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을 하나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복제해가지고 뭐 6개가 됐든 60개가 됐든 600개가 됐든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연습할 때보다 속도가 어때요?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네, 이걸 통해서 뭔가 가상 세계에서 테스트를 완료한 다음에 현실 세계로 이식한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엄청나죠. 영화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BMW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 끝난다고 했는데 연간 15만 대 정도 만드는 공장이라는데 아직까지 오픈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설계도 전부 다 가상 공간에 다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천 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로봇들이 이제 서로 이제 협업을 할 거잖아요. 어떤 애는 페인트 칠도 하고 어떤 애는 가갖고 뭐 드라이버도 돌리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협업하는 거를 다 이제 가상 공간에서 다 해보는 거예요. 이런 동선이라든지 충돌 방지라든지 해본 다음에 현장에다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도 먼저 이제 그 공장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먼저 가상 공간에서 돌려본 다음에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려면 얘네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협력사들이 다 이제 그런 가상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같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탄소 배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미리 해본 다음에 이제 공장에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장이 성공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네, 엔비디아 또 주가가 또 오르겠죠. 자, 그렇다면 옴니버스는 과연 현실과 100% 동기화가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체스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모든 변수가 이제 가상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하겠죠. 뭐 규칙만 알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 그 현실은 훨씬 더 혼란스러울 수 있죠. 현실의 변수는 물리만 있는 게 아니죠. 예, 현실에서는 뭐 감정, 정치, 우발적인 거, 뭐 실수, 네, 뭐 커뮤니케이션, 질투, 피로, 네,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뭐 사람이 일하다가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걸린다든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그래서 옴니버스는 물리적 조건은 굉장히 잘 복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비정형적인 인간성 같은 거는 디지털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런 우려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이제 BMW 같은 이제 공장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공장이란 공간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정형화된 공간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확장돼 가지고 만약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병원, 교육, 이제 전쟁 이런 복잡계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면 과연 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100%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폭발력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요. 이미 엔비디아에는 뭐 1위 아니면 2위예요. 이제 주가 상황에 따라서 뭐 엔비디아가 1등도 갔다가 2등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의 경로가 반대 경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출발점 자체가 가상세계였죠. 왜냐? 가상세계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카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 자체가 가상세계였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반대죠. 테슬라는 현실 세계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먼저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전에 도로를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계속 찍었죠. 그래서 AI가 이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모았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반대로 인간이 가상현실을 체험하도록 돕는 게 초기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반대가 됐어요. 엔비디아는 가상에서 현실로 왔다면 얘는 이제 현실을 가상화하는 거. 예, 그래서 뭔가 현실에 있는 공간을 옴니버스로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테슬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 가상을 현실화하기 시작했죠. 다음 달부터 뭐가 나온다고 선언했습니까?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옵티머스도 지금 현실에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옵티머스가 맡고 있는 업무를 점점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는 반대로 요즘에는 현실을 설계하자 뭐 이런 시뮬레이션이 먼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현실을 경험하자 데이터가 먼저다. 데이터를 계속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보여주기 위해서 복제하기로 갔다 그러면 얘네는 관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로 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자, 이게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의 유명한 그림이죠.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젠슨왕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야, 완벽한 가상 세계를 만든 다음에 그거 다운로드 받으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머스크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현실을 알아야지.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갖고 와야 모든 변수를 다 반영하는 그런 자율주행이나 자율 생산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세상을 바꾸는 9가지 기술과 기업, 5번째로 유전자 복제, 편집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